1회 세무회계 문제입니다. 자,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김혜피 씨가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피하고자 자기 아내인 명의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다. 이명희 씨는 출전한 바도 없고 경영에도 관여한 바도 없다. 이 경우 적용될 국세부가 원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었죠.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적인 주인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2번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서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 금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 금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 원칙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급과세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세무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 형평과 당해 세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걸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는 말을 쓰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업회계 존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려고 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하고요.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경정청구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은 둘 다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표현 맞죠? 납세 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3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세무조정사항 중에서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불필요하고 사후관리도 불필요한 것. 접대배한도 추가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니까 과세할 필요 없고 유보가 아니니까 사후관리할 필요도 없죠. 답은 1번이네요. 감가상각배한도 추가는 유보로 소득 처분되니까 사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임원퇴직금한도 추가는 상여로 처분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건설자금이자는 유보입니다.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결산조정상이란 반드시 회사 장부에 기장 처리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맞죠? 결산조정사항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평가차손,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있다도 맞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이란 장부에 기장 처리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을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고조정사항에 해당되는 송금산입은 송금산입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5번에 틀린 것은 4번이에요. 해당 연도에만 가능한 거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10기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김갑동 세무사가 수행한 세무조정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2월 채무면제액은 입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맞죠?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신주 발행비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것을 송금산입하였다. 여러분 법인세법에서도 신주 발행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항목이에요. 송금으로 인정이 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대표이사 동창의 기부금을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전액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그래서 신주 발행비는
증자할 때 신주 발행비를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송금이 아닙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후이손실법으로 평가해오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9월 30일 넘어서 변경을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년도부터 인정이 돼요. 지금 10월 25일에 변경 신고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임의 변경이기 때문에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줘야 돼요.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9월 30일 이후에 변경 신고를 하면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임의 변경이란 말을 써요. 임의 변경. 지금은 10월 25일에 변경 신고를 했죠. 그래서 임의 변경 시에는 선의선출법과 여기서 선의선출법의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당초 신고한 방법, 당초 신고한 게 후의선출법이죠. 후의선출법의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큰 금액이니까 7천만 원 선의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선의선출법이고요. 다음 연도부터 바뀐 총평균법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의 답은 1번. 8번 문제를 볼까요? 입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입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입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이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8번의 답은 1번. 동그라미 2번에 봤더니 법인세 및 주민세는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았을 때도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환급액 입금 불산입이에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배당금 받은 것의 일정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 지방세, 과운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가 등이 초과 징수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입되는 거 맞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9번. 기간 이자 수익, 기간 경과분, 미수 수익 얘기하는 거죠. 미수 수익을 계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기간 경과분, 밑줄 치시고 미수 수익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인정이 안 되죠.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받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죠.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20억 원, 마이너스 유보 처분된 거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건물은 한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법상 한도가 600만 원 나와 있어요. 세법상 한도가 600만 원 나와 있죠? 네. 회사가 얼마를 냈습니까? 회사가 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5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족하게 했을 때는 송금 산입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전기 상각 부인액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액 100만 원과 부인액 50만 원 중에서 부인액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송금 산입되는 거죠. 적은 금액 50만 원이 송금 산입됩니다. 원래 부족하게 했을 때는 송금 산입이 없어요. 다만 전기 부인액이 있을 때는 부족액과 부인액 중 적은 금액이 송금 산입되는 거죠.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는 한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기계장치 한도는 세법상 상각비가 300만 원 나와 있어요. 300만 원 나와 있고요. 회사가 얼마를 냈다고 나와 있냐면 400만 원을 냈습니다. 회사는 400만 원을 냈으니까 한도 초과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한도 초과가 100만 원. 그러면은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송금 불산입이 100만 원입니다.
자, 영업권은 한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업권은 한도가 120만 원 나와 있고요. 회사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회사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부족액이 20만 원이 생겼어요. 부족액 20만 원과 전기 부인액 50만 원 중, 부족액 20만 원과 전기 부인액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뭐가 되느냐면 송금 산입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송금 산입이 여기에서 20만 원, 첫 번째에서 50이니까 토탈 70만 원 송금 산입됐죠. 그리고 송금불 산입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송금불 산입이 30만 원만큼 커져. 크니까 과세 표준은 30만 원만큼 증가될 것이다. 10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한도는 600만 원. 근데 회사가 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100만 원 부족하게 했을 때 원래 세무 조정은 없는데 부인액이 있으니까 부인액과 적은 금액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송금 산입되는 겁니다. 50만 원. 기계장치는 한도가 300인데 회사에서 400만 원 했으니까는 한도 추가된 게 100만 원 있죠? 송금불 산입이 100만 원이고요. 영업권은 한도가 120인데 회사가 1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부족액이 20만 원 생겼어요. 그래서 전기 부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이 송금 산입되는 것이다. 서로 다 상계 처리하니까 30만 원만큼 송금불 산입액이 크죠. 11번.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선비의 지출이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처음에 담당자들 중에서 세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게 추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장. 자, 지난 12월에 시행된 대규모 옥외창고 지붕 설치 공사로 인해서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규 설치 비용이 총 1억 원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선비가 그 실질에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기도 하고 혹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번 옥외창고 신규 지붕 설치 공사건에 대해서 세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통상 지붕 수리 비용은 수선비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 이번 경우는 신규 설치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장 맞죠? 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자라는 표현입니다. 박대리.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옥외창고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팀에서 이미 수선비로 해서 비용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처리할 것 비용 처리했으니까는 세무 조정할 때 그죠? 즉시 상각 의제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고 동시에 수선비를 감가상각비로 포함해서 감가상각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 줄여서 즉시 상각 의제 처리하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공대리가 틀렸겠습니다. 자, 창고 B에 설치되어 있는 지붕이 노후화로 말미암아 빗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중에 보완공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보완공사로 인해서 창고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되는데 단순한 수리 같은 경우에도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창고건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리가 틀렸죠?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입금물산입. 동그라미 2번에 외화선급금은 여러분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성 자산을 평가를 했을 때는 세무조정 외화환산 손실은 송금불산입, 외화환산이익은 입금불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외화 자산부채에 뭐가 있냐면 외화 예금이 있고요. 외화 예금이 있고 두 번째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매입채무가 있어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네 번째는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어요. 자, 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를 했을 때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비화폐성을 평가를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장기할 판매 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계상하였다. 세무조정 없어요. 현재가치 할인 차감은 세무조정 없습니다. 장기도급공사 진행기준이죠. 근데 완성기준을 인식했으니까 서로 틀리니까 당연히 세무조정 나옵니다. 12번에 세무조정이 없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13번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입니다.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의 총 합계액을 물었어요. 접대비 관련된 거고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접대비 부인액입니다. 송금불산입 접대비 부인액 상여 처분 당하죠. 상여. 두 번째는 송금불산입이고요. 1만원 초과 1만원 초과 카드 미사용 1만원 초과 카드 미사용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세 번째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예요. 세 번째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역시 마찬가지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을 내주시면 되죠. 자, 접대비 지출액이 1,500만 원이죠. 1회 1만 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접대비 부인액은 없고요. 1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이 1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200만 원이고요. 추가 한도는 매출액이 2억 원 나와 있죠. 2억 곱하기 0.2%입니다. 2억 곱하기 0.2%를 하면은 40만 원이 나오네요. 40만 원. 그러면 접대비 한도액이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1,500이 아니죠. 1,500이 아니라 이미 100만 원 송금불산입했으니까는 1,400이 됩니다. 그러면 160만 원 한도 추가됐어요. 160만 원이 한도 추가됐기 때문에 토탈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2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260만 원. 자, 지우면서 볼게요. 아까 이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외화예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과 미지입금, 대금과 차입금은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위의 것은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접대비 송금불산입되는 순서, 송금불산입 접대비 부인액은 상여 처분하고요. 송금불산입 1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은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세 번째,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유출이에요. 기본 한도 플러스 추가 한도 하면 한도액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한도액과 접대비 지출액이 이 문제에서는 1,500이 아니라 100만 원 이미 송금불산입 당했으니까는 1,40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접대비 및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할 때 수익 금액은 매출액으로 한다도 맞고요. 업무 관련 지출액 중 특정인에 대한 지출은 접대비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보죠. 접대비의 송금 기속 시기는 접대비를 실제 지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 원칙.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1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기부금 세무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년도에 기부금 한도가 여러분들 기부금 한도가 300만 원이었었는데 100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는 한도 초과가 얼마 생겼습니까? 700만 원 생겼죠. 전년도에는 한도 초과가 700만 원이 송금불산입 당합니다. 근데 단기에 와서는 1,500만 원이 한도인데 1,200만 원만 지출했으니까 200만 원만큼 송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만큼 송금산입 받을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700만 원 송금불산입, 당해년도에는 300만 원 부족하게 했으니까는 300만 원만큼 송금산입된 이유가 뭐냐면 전기에 송금불산입액이 만약에 없으면 단기에 지금 부족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300만 원 생겼죠. 300만 원 생겼을 때 송금산입이 안 된다고요. 송금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에 송금불산입액이 없으면 부족액이 생겨도 송금불산입이 안 되는데 전기에 송금불산입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7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기에 지금 부족액이 얼마 생겼어요? 300만 원 생겼을 때 송금 산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 300만 원 송금 산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에요. 15번의 답은 1번. 16번 문제를 볼까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은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무조건 영원히 한도액입니다.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에서 배운 공식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무조건 한도액은 0. 자, 한도액이 0인데 이 문제에서는 없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한도액이 0인데 손익계산서에 봤더니 퇴직급여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다 송금불산입 당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공식에 대입해라.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한도액이라 손익계산서에 있는 퇴직급여 5천만 원과 비교해서 5천만 원 전체가 한도 초과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17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당해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가 비용을 뜻하는 거죠. 비용으로 계산한 충당금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송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송금으로 계상해야 된다. 신고 조정에 의해서는 송금에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 조정이거든요.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말에 전 임직원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법인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나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맞아요. 4번이 틀렸네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해 줍니다. 17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18번. 다음은 대손 충당금과 대송금에 관련된 실무자들의 내용이다.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었어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이나 수표는 결산 조정 사유이므로 결산에 반영을 해야지만 송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 조정 사유입니다. 맞아요. 소멸시 완성된 채권은 신고 조정 항목이므로 대손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에만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자, 마침 부도 발생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어음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대손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전액 대손 처리하는 거 맞아요. 다른 것은 전액 대손 처리하는 게 맞는데 부도는 1,000원 남겨놓습니다. 부도 6개월 경과는 1,000원 남겨놓고 대손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박 과장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산, 사망, 실종, 부도 6개월 경과 이런 것들은 전액 대손 처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도 6개월 경과는 1,000원은 남겨놔요. 1,000원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만 대손 처리를 합니다. 박 과장이 틀렸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매출 채권뿐만 아니라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박 과장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된다. 맞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부당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조세 감소 부담은 묻지 않는다. 틀렸어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을 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여 입금에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서 주주가 부당한 일을 저질렀으면 배당, 대표이사면 상여,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 유출로 또는 일반 개인회원 기타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비출자 임원 및 사용인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19번의 답은 2번이에요.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에요.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을 해주면 기부금이 없으면 각사합년도 소득금이라고 쓰고요. 지금 문제처럼 기부금이 있으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씁니다. 여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해주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주시면 돼요. 2월 결손금 그리고 비과세 소득 그리고 소득공제를 빼주시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공식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기순이익이 3억 원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4천만 원 나와 있고요. 4천만 원.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은 1,500만 원 나와 있어요. 1,500. 그러면 3억 2,500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고요. 자, 밑에 기부금 한도 추가가 또 200만 원 나와 있죠. 200만 원. 그럼 3억 2,700입니다. 비과세 소득이 100만 원 나와 있고요. 소득공제가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00만 원 나와 있어요. 2월 결손금은 여러분들 거꾸로 연도를 잘 따져봐요.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은 5년간만 2월 됩니다. 5년간 2월 공제가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 기수하고 연도를 비교해서 거꾸로 따져서 2008년도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2013년도에 끝났을 테니까.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 거고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2009년 이후 발생한 분은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 두 개 더해서 4천만 원만 해당이 되죠. 4,400을 빼주시면 돼요. 4,400. 각 3년도 소득금액에서 3억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3억 2,700에서 그죠? 3억 2,7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을 더 빼주시면 되겠네요. 400만 원 뺐더니 2억 8,300만 원. 1번이 답이 됩니다. 2억 8,300만 원. 그래서 2월 개수고만 연도와 기수를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2008년도 거 나오면 그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2009년도 거부터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